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왜 금은방은 전부 문을 닫았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세요. 이 거리 전체에 있는 7개의 금은방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들어 금은방 자재 상인들이 조용히 도망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산동성이나 호남성 창사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상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히고 있습니다. 처음엔 심천숲회에서 금 자재상이 망했고 이후에는 창사 그리고 최근엔 정주까지 자재상들이 하나둘 잠적하면서 정작 최전선에서 장사하던 우리 같은 판매자들만 남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금을 들고 가게에 찾아와도 받자니 어디에 유통할 곳이 없고 안 받자니 거래를 놓치는 셈이라 매 순간 판단이 어렵기만 합니다. 생각해봅니다. 만약 금을 사려는 사람조차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여전히 금을 팔 수 있는 사람일까요? 1만 위안짜리 금괴를 팔면 겨우 7천이나 5천 위안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금반지는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지만 팔 때는 겨우 2천 위안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다들 금은 가치가 보존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 서민들이 산 금은 가치가 보존되지 않을까요? 최근 중국 황금 시장에서는 매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 소매업계는 전례 없는 혹한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요즘 정작 주대복 금은방은 매장을 미친 듯이 닫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25년 들어 금값은 마치 로켓을 탄 것처럼 치솟았습니다. 10월까지 무려 50%나 올라 197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죠. 그런데 주대복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용히 905개의 매장을 정리했는데요. 계산해보면 이틀에 평균 5개의 매장을 닫은 셈입니다. 이처럼 금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인데 왜 매장 운영은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보도에 따르면 주대복 프랜차이즈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장 수를 꾸준히 확장해 4,452개에서 7,407개까지 늘렸으나 2025년에 들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 6,501개로 급감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중국 본토 내 소매 매장은 6,041개로 3월 말 대비 603개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수년간 이어온 확장 전략이 이제는 수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석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대생은 9월 말 기준 총 4,675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60개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중 가맹점이 380개 줄어들어 폐점의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주생생은 상반기 동안 중국 본토에서 순수하게 74개의 매장을 줄였으며 주력 브랜드인 주생생은 그중 6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육복은 반년 사이에 가맹점 280개를 폐점하였고 육복그룹은 전 세계 매장 수가 총 3,113개이며 이번 분기에 순수하게 49개 매장이 줄었습니다. 그중 중국 본토 시장에서만 51개가 줄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금값이 오르면 금 판매는 더욱 활기를 띠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금 시장에서는 폐점 러시가 이어지며 다수의 브랜드가 매장을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금값 상승 이꼴 금방 수입 증가. 이 오래된 공식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황금의 핵심 매력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심리 자체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황금은 사실 상나라 시기부터 인류에게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희소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밝고 눈에 띄는 색 덕분에 빛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전등이 보급되면서 빛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었고 염색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란색도 더 이상 독점적인 색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금이 지탱되는 주요 기반은 결국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과 허영심을 만족시키는 상징성입니다. 전자는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안정제로, 후자는 소비자들에게 체면을 위한 소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수요가 일정 부분 필수적이라 해도 가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값이 1g에 1,200위안 수준까지 오르면 일반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다, 가성비가 안 좋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는 이상 대부분 구매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결혼을 앞둔 필수 수요층 역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알뜰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금값이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많은 예비 부부들은 전통적인 무게감 있는 디자인을 포기하고 더 가볍고 작은 반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가성비가 더 높은 브랜드 제품이나
공익 시리즈로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예식의 상징성과 예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황금협회가 발표한 최신 자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중국 전체 황금 소비량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값 상승 속도가 주민 소득의 성장 속도를 훨씬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정말 사기 힘들어졌다고 느끼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황금 예물 구입을 미루거나 기존 제품 교체를 계획했던 소비자들 역시 지켜보기 모드로 돌았으며 시장 전체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또한 이번 폐점 흐름은 분명한 지역적 패턴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점은 주로 3선, 4선 도시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1선 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대생의 데이터에 따르면 3, 4선 도시의 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1개가 줄어들어 이 지역이 폐점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 비축, 가맹점의 경영 압박 심화, 중저가 시장 수요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 본사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가맹점주들입니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들은 재고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고점에서 물량을 들였다가 금값이 떨어지면 즉시 손실을 보기 때문이고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 입고 자체를 겁내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단 하나, 물건을 못 들여오니 팔 것도 없고 돈도 들어오지 않는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가게 운영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값의 하락 자체가 아니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 수많은 금 매장들이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금 매입 자체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위 유통 경로에 있는 금 회수 업체들이 더 이상 금을 매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하위 유통망에 있는 동네 금 매입 소매점들조차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고 가게 문 앞에는 금을 급히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혼란스러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몇 년 전 집을 샀던 사람들 기억나지 않으세요? 마치 자신이 워런 버핏인 줄 알고 금을 사들였지만 지금은 줄줄이 하락하는 금값에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줄곧 말해왔습니다. 금은 사람을 수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값이 폭등하면 그 금값 자체가 여러분을 수탈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과거 부동산 시장과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라이브 커머스의 급성장이 황금 소매 유통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채널은 가격이 투명하고 디자인이 빠르게 업데이트되며 구매도 간편합니다. 브랜드 공식 라이브 방송은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착용해보는 체험이 큰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가상 착용, AR 전시 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그 장점도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황금 시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 둘의 행동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는 금을 가치 저장 수단이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놓치면 안 된다는 심리가 생기고 그래서 더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반면 소비자는 금을 감정적 의미와 장신구 용도로 구매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면 구매 비용이 함께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황금 가격 폭등은 전체 산업 생태계에 전반적인 이익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상류의 광산기업들만이 막대한 수익을 거둔 반면 중류의 가공업체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하류 소매 매장은 말 그대로 버티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금이라 해도 결국 살 수 있는 시장 기반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면 소비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업 전반을 가격 폭등, 수요 위축, 매장 폐점이라는 악순환에 빠뜨리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 시행된 새로운 세제 정책은 업계에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비투자용 황금기업의 매입세 공제 비율을 기존 13%에서 6%로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매업체들의 비용은 그램당 약 60위안가량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값은 즉시 상승했습니다. 주대복 매장의 판매가는 11월 1일 그램당 1198위안에서 11월 4일 1265위안으로 급등했습니다.
심천 수폐시장에서도 금값이 그램당 931위안에서 991위안으로 올랐습니다. 황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금값은 상상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월 1일부터 금 장신구는 물론 투자용 금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폭은 8%에서 많게는 15%까지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고 앞으로의 판단은 더욱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손에 실물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절대 손에서 놓지 마시고 꼭 쥐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황금 세금 신제도로 인해 금 관련 산업 전반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매도하신다면 향후 동일한 시세로 다시 사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봉 지역에서 황금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언제나 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가격으로 금괴와 금판을 시장에 공급해 왔습니다. 비록 본업은 금회수 업종이지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여러분께 현금 보다 금을 모으라고 조언드려 왔습니다. 모든 분이 자신만의 금저축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값은 그램당 900위안을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을 뒤져 금을 꺼내 팔고 금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판단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 한번 신중히 고민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정책이 황금 시장의 운영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모든 실물 금의 인도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시세 차익만으로 수익을 내던 단기 투기자들이 사실상 매매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몇 위안만 차이 나도 금방 수익을 내던 구조였지만 이제는 추가 세금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기에 이런 단기 매매의 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투기 열기는 크게 식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규정의 직접적인 결과는 민간에서의 금 유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황금 매매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시장을 순환했지만 지금은 이 활수가 세금과 규제에 의해 점차 얼어붙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금도 점점 줄어들 것이며 업계 전체의 자금 회전율 또한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새 세금 정책이 소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전까지 열기를 보였던 투자용 금괴 시장조차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 가격과 매입 가격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금이 가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폐점 현상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 상황은 온라인 채널에게도 결코 낙관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금값이 그램당 1000위안을 돌파한 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마진을 깎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세무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앞으로 중소형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시장 집중도는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자금력이 충분한 대형 플랫폼만 살아남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성은 압박을 받고 수요는 줄어들고 비용은 치솟는 삼중고 속에서 가맹점주들이 매장을 닫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브랜드 금 매장의 축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 내 구조조정과 통폐합의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때는 황금빛 찬란한 산업호황처럼 보였던 금시장은 고공행진하는 금값과 차가워지는 소비 심리라는 모순 속에서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황금 산업 전반에 걸쳐 대형 기업들의 부도 또는 먹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상류 소재 공급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줄줄이 도산하고 있으며 이 여파는 수많은 소매 단말 매장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금업계에 또 한 번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항주에서 또 한 명의 자재 공급업체가 2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천 수파의 시장 역시 9월 말부터 계속된 부도와 도피 사건이 기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금 회수 업계는 지금 전례 없는 비상시기에 접어들었으며 상류 공급 업체들의 자금 횡령 및 도주,
중간 유통상들의 거액 자금 회수 불능 사태로 전반적인 유통 구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 21일 발생한 금값 폭락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위험도는 더욱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낮고 자금 규모는 크며 리스크는 엄청난 업종. 이런 삼중고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업계에서 계속 버틸 수 있겠느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높은 가격에 금을 회수하려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 판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다음 피해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업계 관계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주변만 해도 어떤 공급상은 30명이 넘는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고 어떤 사람은 80명, 심지어 100명이 넘는 거래처를 속이고 도주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황금 시장의 위기는 실체화된 현실이며 황금은 안전하다는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황금 회수 업계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10월 22일 우리 업계에서 거래하던 상류 공급업체 한 곳이 도주했습니다. 도주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회수한 금을 그쪽에 넘겼는데 그들은 금은 챙기고 돈은 보내지 않은 채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엔 심천숲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들려왔습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들렸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우리 바로 눈앞에서 현실로 터졌습니다. 저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제 주변 업계 동료들 다수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회수한 금을 보내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황금은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는 믿음조차 이제는 무너진 유통망 앞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금 회수에 투자한 돈은 전부 빌린 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척과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후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상류업체가 도망쳤다는 건 세 세대에 걸친 가족의 평생 저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금 회수업자는 지금 자금이 그램당 900위안이 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가격에 2g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g밖에 못 받습니다. 바로 엊그제밤 금값이 하룻밤 새에 60위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손에 들고 있던 금이 400g이 넘었는데 전부 나무에 매달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벌어봤자 10위안, 8위안, 5위안, 6위안 남는 그런 쥐꼬리 이익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상류 도주 걱정, 금값 폭락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종은 말 그대로 고위험 업종입니다. 이제 황금 회수업계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큰 업종이 되어버렸고 작은 실수 하나에 전 재산이 날아가는 현실이 현장 종사자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황금계의 화강복이라 불리는 심천수파의 주얼리 시장에서 여러 금자재 공급업체들이 집단 도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보흥이라는 업체는 무려 260kg의 황금이 연루된 사건의 중심에 있으며 피해 금액만 약 2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천수패는 중국 전역에서 가장 큰 황금 보석 거래 허브로 연간 거래 규모만 7천억 위안에 달하고 1일 유통량도 외서 10톤에 이를 만큼 초대형 시장입니다. 이처럼 핵심적인 시장에서 연쇄적인 도주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중국 전체 황금 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수폐에 문제가 생기면 황금 시장 전체가 몸을 떨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사태는 황금 산업 전반을 흔드는 경고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재 공급 업체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실 단순히 금을 챙겨서 도망치는 수준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들이 벌인 건 고위험 금융 도박, 정확히 말하면 황금 선도 거래를 이용한 투기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금값이 폭등하니까 금을 들고 튀었겠지.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황금 공매도판을 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값이 그램당 780위안일 때 소매업자가 하위 거래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내가 너한테 황금 100건을 먼저 빌려줄게. 하위 상인은 그 금을 받아서 즉시 시장에 내다 팔고 나중에 금값이 760위안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그램당 20위안 차익이 생기고 100건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익은 수백만 위안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제는 단 하나, 금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국제 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에서 2,700달러 이상으로 급등했고 중국 내 금값은 780위안을 돌파, 심지어 830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그램당 20위안을 벌 계획이었던 이들이 오히려 50위안을 손해보게 되었고 100건 기준으로는 무려 250만 위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대출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순간 도주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금값이 폭등하자 금을 들고 튄 것이 아니라 금값 하락에 베팅한 금융투기에서 크게 패배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이렇게 금값이 폭등했는데 왜 내가 산 금은 수익이 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산 건 투자 상품이 아니라 소비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 금은방에 들어가 표시 가격 5,000위안짜리 금반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 구매했다고 치면 그녀는 이 5,000위안이 전부 금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000위안 중에서 실제 금 원재료 값은 약 3,000위안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0위안은 디자인비, 가공비, 브랜드 프리미엄, 매장 운영비 등 부가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즉 구매하는 순간 이미 2,000위안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구매할 땐 매장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지만 팔 때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브랜드 금은방은 아예 회수를 하지 않거나 회수를 하더라도 시장가보다 20에서 30% 낮은 가격에 책정하며 게다가 거기에서 또 검사비, 감가비, 수수료 등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금값이 아무리 올라봐야 내가 가진 금은 도무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투자용 금이 아니라 장신구용 금을 산 것이며 그 순간부터 이미 소비가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나는 10년 전에 산 금반지가 있는데 지금 금값이 올라서 수익을 봤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0년 전 1,000위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1,400에서 1,500위안에 해당합니다. 즉 지금 금값이 올라봐야 그저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잡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 팔 때는 수수료, 그리고 착용 중 발생하는 손상 및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순수익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괴를 사는 건 좀 나을까요? 물론 장신구보다는 투자 안정성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5년 기준 중국 4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괴의 가공비는 그램당 12에서 18위안 수준이고 기념용 금괴는 무려 80위안까지 붙기도 합니다. 금값이 800위안일 때 100g짜리 금괴를 사면 실제로는 총 81,500위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되팔 때의 회수가는 구매가보다 보통 4위안 정도 낮고 회수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 포장, 영수증, 감정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스크래치나 손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5에서 30% 감가가 붙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회수하려고 하면 아예 거절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한 번 사고 되팔기까지 왕복 비용 손실이 최대 20에서 30%에 이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은행 금괴조차도 마냥 안전 투자라고 보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투자용 금괴를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은행만을 맹신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회수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건설은행에 문의한 결과 성 전체에서 금괴 회수가 가능한 지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금화하려면 산동성에 있는 지점으로 가야 하며 강소와 산동 간 사전 조율을 거쳐야만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점은 영수증도 있고 포장도 미개봉이며 감정서까지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회수 창구가 한정되어 있어 정작 팔고 싶을 때 진이 빠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아예 회수 불가라며 선을 긋고 완전히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금을 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말 그대로 차익을 노리다 지식세를 내는 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만 해도 그램당 20에서 30위안, 심지어 40에서 50위안까지도 붙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수수료면 그동안 금값이 올랐다며 기대하던 그 조금의 이익은 단숨에 사라집니다. 결국엔 남는 것도 없고 시간만 낭비하고 속은 기분만 남는 완벽한 호갱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고 플랫폼에서 금을 되파는 건 현실적으로 차익을 남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매 전보다
되팔 전략을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